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3부 시작합니다. 경기도부터 가보겠습니다. 경기도 버스 노사가 밤샘 협상 끝에 조금 전에 합의안을 마련했습니다. 노조가 파업을 철회하면서 출근길 시민 불편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기성 기자. 네, 수원여가 버스 정류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걱정이 컸는데 그래도 조금 전에 협상이 타결됐네요. 네, 보시는 것처럼 지금은 모든 버스가 정상 운행 중입니다. 노사 양측은 조금 전인 오전 6시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양측은 핵심 쟁점이었던 근무 형태와 임금 관련해서 최종 합의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2027년 1월 1일부터 민영제 노선에도 준공영제 임금과 근무 형태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임금은 민영제의 40만 원, 준공영제의 8.5% 인상에도 뜻을 모았습니다. 양측은 어제 오후 4시부터 민영제 노선 근무 형태 전환과 준공영제 임금 인상률 등을 놓고 최종 조정을 진행했습니다. 자정까지가 시한이었지만 오전 6시까지로 연장하면서 14시간 동안 협상을 이어갔습니다. 협상이 타결되면서 노조는 오늘로 예고했던 파업을 철회했고 경기도 시내외 버스 8,400여 대는 정상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버스 노조 소속 조합원은 19,000여 명으로 경기 지역 전체 버스 기사의 90% 수준입니다. 지금까지 수원여가 버스 정류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을 포함한 전국 15개 공항 노동자들이 오늘부터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전국 공항 노동자연대는 오늘 오전 6시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한 데 이어 오늘 오후 2시에는 김포공항에서 총파업 대회를 열 예정입니다. 이들은 개천절과 추석 연휴를 포함해 요구사항이 수용될 때까지 파업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이번엔 대통령실로 가보죠. 이재명 대통령이 검사들이 되지도 않는 사건으로 기소해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무죄 판결에도 항소를 남용하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라고도 지시했는데요. 이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마음에 안 들면은 혹시 죄가 있을 가능성이 조금 있다 싶으면 기소해가지고 고통 주고 또 자기 편이면은 죄가 명확한데도 봐주고 하여튼 이 기준이 다 무너졌지 않습니까? 아니 검사들이 되도 않는 거 기소해가지고 무죄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면책하려고 상고하고 그러면서 국민들한테 고통 주는 거 아니에요? 네. 이걸 왜 이렇게 방치합니까? 그래서 지금 일단 우리 국민주권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는 뭐 거의 저희들이 제안을 하고 있고요. 제가 주요 사건 관련해서 직접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규정을 좀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근본적인 건 형사소송법 개정해갖고 법률관계 다투는 거, 명백한 법률관계를 다투는 거 외에는 항소를 못하게 하는 식으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될 것 같고요.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들이 수사 기소 분리 때문에 혼란스럽다며 원 소속으로의 조속한 복귀를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수사 단계에서 차질은 없을 것이고 이후 공소 유지 단계에서도 검사들이 관여할 방안을 찾겠다며 일단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 중인 검사 40명 전원이 일제히 조기 복귀를 요청했습니다. 폭증하는 민생사건 미제 처리에 동참할 수 있게 진행하는 사건만 끝나면 돌려보내달라는 겁니다. 이유는 최근 정부 여당이 수사 기소 분리를 위해 추진한 검찰청 해체로 인한 혼란을 꼽았습니다. 특검은 직접 수사, 기소, 공소 유지가 결합한 형태인데 자신들이 특검 업무를 담당하는 게 옳으냐면서 민준기 특검을 향해 특검 수사를 통해 확인된 검사의 역할이나 검사 직접 수사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언론 등에 알려달라고도 요구했습니다. 특검 관계자는 당장 복귀하겠다는 게 아니라 수사를 마치고 나면 복귀하겠다는 뜻이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따라서 수사에는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지난주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로 검사들이 매우 혼란스러워하는 상황은 심정적으로 이해한다며 특검 구성원의 뜻과 역량을 한데 모으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또 향후 공소유지 단계에서도 수사검사들의 관여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충분한 논의를 거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장은 일단락된 모양새지만 내란 특검과 최상병 특검 등 다른 특검으로 이 같은 분위기가 확산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다만 관련 질문에 내란 특검 박지영 특검보는 직접 전달받은 건 없었다며 구성원 모두 역사적 소명의식을 갖고 업무에 임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네, 이번엔 국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전제 조건 없이 대화할 의사를 갖고 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가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 거론한 대로 핵 문제를 언급하지 않고도 대화하는 데 열려 있느냐는 질문에 어떤 전제 조건 없이 대화하는 것에 여전히 열려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동안 김정은과 한반도를 안정화하는 3차례 정상회담을 했다며 미국의 대북 정책은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의 핵 전력을 재건했고 업그레이드할 것이라면서 결코 사용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퀀티고 해병대 기지에서 열린 전군 지휘관 회의 연설에서 미국의 핵 전력을 재건했고 더 발전시킬 것이라면서도 핵무기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기 때문에 절대 사용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최근 러시아로부터 위협을 받았고 이에 대응해 지금까지 개발한 무기 가운데 가장 치명적인 핵 잠수함을 러시아 연안으로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일시 업무 정지, 그러니까 셧다운이 곧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여야는 마감 시한까지 임시 예산안 처리에 실패했고요. 트럼프는 공무원 해고의 기회로 삼으려는 모습입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미 연방정부의 2025 회계연도가 끝나는 9월 30일까지 여야는 공개 충돌을 벌였습니다. 7주짜리 단기 지출 법안 재표결을 위해 만났지만 쟁점인 오바마 케어 보조금 연장 문제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And so Democrats have a choice to make. They can shut down the government and subject the American people to all the problems that come with the shutdown. We stand at the precipice of a government shutdown because Republicans are not serious about keeping the government open.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은 민주당이 정부 예산으로 불법 이민자들을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불법 이민자들은 혜택 대상도 아니라며 노인 의료보험 예산 삭감 복구 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야 합의 도출 실패로 10월 1일부터 치안 등을 제외한 연방정부 비필수 업무가 정지되며 많은 공무원은 무급 휴직에 들어가게 됩니다. 연방 인력을 영구적으로 줄이려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 기회에 연방정부 공무원을 많이 해고할 수 있다고 예고했습니다. Well, we may do a lot, and that's only because of the Democrats. And as you know, they wanted to be able to take care of people that have come into our country illegally. And 미국 정부의 각종 보고서 발행도 멈출 전망인 가운데 국고채 금리는 일제히 올랐습니다. 다만 미국 상무부는 셧다운 기간에도 관세 부과의 사전 단계로 여겨지는 특정 수입품에 대한 국가 안보 조사는 계속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자지구 평화 구상과 관련해 팔레스타인의 무장정파 하마스에 사흘 안에 답하라면서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하마스는 숙고에 들어갔는데요. 사실상 항복이나 다름없는 내용이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정유신 기자입니다. 가자 전쟁 종식을 위한 평화 구상을 발표한 다음 날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하마스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이젠 하마스의 응답만 기다리고 있다며 사흘 정도 시간을 주겠다는 경고도 잊지 않았습니다. we're just waiting for Hamas, and Hamas is either going to be doing it or not, and if it's not, it's going to be a very sad end. 하마스의 공식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마스 협상단은 카타르를 통해 전달받았고 성실히 검토할 것을 약속했다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72시간 내 모든 인질 석방과 이스라엘의 단계적 철군, 가자지구 전후 통치체제 등을 담은 20개 항의 평화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BBC는 힘을 바탕으로 한 트럼프의 구상은 추진력이 있지만 모호한 내용이 많아 뿌리 깊은 갈등을 끝내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하마스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이번 종전안이 이스라엘의 이익에 부합한다며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습니다. 하마스 무장 해제와 통치권 포기는 사실상 항복이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뉴욕타임스도 이번 평화안이 국제적 고립이 심해진 네타냐후에게 승리를 안겨줄 수 있다고 봤습니다. 특히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과 관련된 평화구상 19항이 언제,
어떻게 결정할지 구체적 언급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네타냐후 총리는 평화안 발표 뒤에도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은 절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ממש לא, וגם לא כתוב בהסכם. אבל דבר אחד כן אמרנו, שאנחנו נתנגד בתוקף למדינה פלסטינית. הנשיא טראמפ גם... 트럼프가 제안한 종전안에 여러 의문이 제기되는 가운데 가자 난민촌에선 이스라엘군의 공세가 계속돼 30여 명이 추가로 숨졌습니다. YTN 정유신입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트럼프발 관세 직격탄을 맞은 우리나라 수출 성적표가 어땠을지 9월의 수출 현황이 오늘 오전에 나옵니다. 20일까지 수출은 지난해 추석 연휴와 조업 일수에 따른 착시 효과로 13% 넘게 늘었는데요. 하루 평균으로 보자면 10% 급감했습니다. 특히 1일부터 20일 사이 16% 넘게 줄어든 일평균 대미 수출이 어떻게 나올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추석을 앞두고 오늘부터 공공 배달 앱을 통해 음식을 2만 원 이상 주문하면 5천 원을 할인받을 수 있는 쿠폰이 발행됩니다. 이 행사에 참여하는 공공 배달 앱은 땡겨요와 먹개비 등 민관협력형 배달 앱 5곳과 지역자치단체 자체 개발 배달 앱 7곳입니다. 금융위원회가 금융권과 함께 장기 연체채권 채무 조정을 위한 세도약 기금 출범식을 엽니다. 장기 연체채권 채무 조정 프로그램은 7년 이상 5천만 원 이하 연체된 개인 채권을 사들여 조정 또는 탕감을 해줍니다. 세도약 기금은 이번 달부터 대상 채권을 매입한 뒤에 채무자 상환 능력 심사를 거쳐 내년부터 소각 채무 조정에 나설 예정입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버스에 불이 붙자 이를 목격한 견인 차량 기사가 경적을 울리면서 화재 사실을 급하게 119에 알렸습니다. 소화기까지 꺼내들고 직접 진화 작업에 나선 덕분에 다친 사람 없이 불은 꺼졌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정현우 기자입니다. 낮 1시 10분쯤 영동고속도로를 달리는 버스 아래쪽에서 회색 연기가 계속 피어오릅니다. 이를 본 견인차 기사는 끊임없이 경적을 울리며 뒤쫓아가면서 119의 현재 위치를 급하게 알립니다. 이탈하시오, 나가고 있어요. 덕분에 이상한 낌새를 느낀 버스는 갓길에 멈췄지만 불길은 갈수록 거세집니다. 이에 견인차 기사는 자기 차에 실린 소화기를 꺼내 차 아래쪽에 집중적으로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나한테는 소화기가 2개가 있다. 그 생각으로 차 세우는 거예요. 제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줘야죠. 버스엔 다른 승객이 없었고 경적 덕분에 버스 기사가 빠르게 대피하면서 다친 사람 없이 불은 1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공사가 한창 진행되는 건설 현장 바로 옆에 전신주 한 대가 보입니다. 오전 9시 반쯤 공사장 가설물이 넘어지면서 전신주를 덮쳐 전선 하나가 끊어졌습니다. 우리 한전 전선을 건드렸습니다. 전선이 단선됐고요. 결국 정전이 발생했고 주상복합 아파트 등 500세대 이상이 30분가량 불편을 겪게 됐지만 승강기 갇힘 등 안전사고는 없었습니다. 차도 한가운데 뚫린 구멍 주위로 경찰관들이 모여 있습니다. 오전 11시 40분쯤 서울 이문동에서 지름 70cm, 깊이 50cm짜리 땅꺼짐이 발생해 지나가던 차량의 앞바퀴가 빠졌습니다. 다행히 운전자는 다치지 않았는데 구청은 도로 아래 파손된 하수관로에 물이 흘러나와 토사가 쓸려나가면서 땅꺼짐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네, 오늘 새벽 4시 20분쯤 경기 구리시 교문동에 있는 15층짜리 아파트 14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난 집안에 있던 남녀 2명이 화상으로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주민 10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한때 대응 1단계를 발령해 40여 분 만에 불을 모두 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압수한 오토바이를 10대들이 훔쳐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창원 서부경찰서는 절도와 무면허 운전 혐의로 10대 A군 등 2명을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이들은 지난달 3일 새벽 2시 10분쯤 경남 창원 지역 경찰서 압수물 창고 앞에 보관 중이던 오토바이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해당 오토바이는 앞서 A군이 훔쳐타다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며 경찰이 임의 제출 방식으로 압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정이 경영활동의 걸림돌이라고 불리던 배임죄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기업들은 환영했지만 기업 면죄부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지난 8월 국내 소비가 부진했다는 지표도 나왔는데요. 소비 쿠폰 효과가 단발성에 그쳤다는 평가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다양한 경제 소식들 짚어보겠습니다.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자, 먼저 배임죄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배임죄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이 배경은 뭐로 보고 계십니까? 예, 그동안은 배임죄가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과도하게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오랫동안 제기돼 왔었습니다. 예. 그것이 이번에 그 배임죄를 폐지하게 된 결정적인 배경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그 배임죄는 법조항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명확하지가 않아가지고 그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적용될 수 있다라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고요. 그러니까 너무 넓고 그렇죠. 모호하다. 예, 모호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기업인들로부터 그 과감한 투자나 신사업 진출의 그 의사결정을 가로막는 족쇄로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폐지하게 됨으로써 기업의 투자 결정이나 의사결정이 좀 자유로워졌다. 그래서 창의적인 투자, 도전 이런 것들이 가능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배임죄 외에도 다른 경제 형벌에도 개선안이 적용된다고 하는데 우선 눈에 띄는 부분이 있으셨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은 무엇보다도 지금 경미한 의무 위반 같은 경우는 이제 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동안에는 사소한 행정 절차 위반 같은 경우도 형사 처벌을 했는데 그것을 과도하다라고 봐서 그것을 갖다가 일단 행정 조치를 하고 뭔가 그 행정 조치로 개선이 안 되면 그 다음에는 형사 처벌하겠다라는 원칙을 확립한다는 거. 그 다음에 선의의 사업주에 대해서는 면책 규정을 마련하겠다라는 측면 이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눈에 띈다라고 해서 대표적으로 봤을 때는 뭐 최저임금법에 대한 양벌 규정을 개정하겠다라는 점은 상당히 눈에 띄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영상 판단이나 실수에 대해서는 형사 책임을 면제해주겠다라는 것은 뭐 기업 활동에 있어서 뭔가 위축될 수 있는 거 경영상의 판단이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게는 환영할 만한 그런 소식이 아닌가 싶은데요. 민사 책임은 강화할 방침이라는 소식도 있는데 이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예, 이번에 그 배임죄를 폐지를 하게 되면 사실 그동안 배임죄로 다뤄졌던 것에 대해서는 만약에 피해자들 같은 경우는 민사소송으로 대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민사소송, 그동안에는 민사소송 대신 배임죄 형사 처벌을 이용해서 대응을 했던 이유는 우리나라에 그동안에 민사소송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기업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를 했을 때 소송의 상대방이 기업에 가지고 있는 내부 자료 이런 것들을 확보하지 않으면 자신의 피해를 입증하기 어려웠던 점이 있었기 때문에 민사소송으로 대응하기가 불리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 증거 개시 제도, 디스커버리 제도라는 것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라는 건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소송의 상대방이 기업이 가진 자료, 문서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법원이 강제로 제출하도록 명령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피해자가 기업의 내부 자료를 확인하고 자신의 피해를 입증할 수 있기를 용이하게 만들 수 있어서 민사소송이 용이하게 만드는 기능이 있고요. 또 다른 것은 집단소송제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일부 피해자가 대표로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를 하게 되면 다른 피해자들도 동일한 판결 효력을 미치게 하는 제도로서 현재는 증권 분야에서만 집단 소송이 가능했는데 이것을 허용하게 되면 민사소송을 통해서도 배임죄가 없어지는 대신에 피해자들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하는 이런 보완하는 기능이 생길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의 우려는 여전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업 측에서는 지금 여러 기업 단체들, 경총부터 해가지고 대한상의 이런 기업 단체에서 배임죄를 갖다가 없애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일제히 환영하는 입장을 나타내면서도요. 반면에 배임죄 폐지 이후 경영 책임에 대해서 민사 부담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우려를 표명하는 그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민사 소송을
민사 책임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뭐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임죄를 폐지를 하고 민사소송에서 이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이런 보완적인 제도를 도입하지 않는다고 하면 현재 뭐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죠. 증거개시제도 같은 경우는 피해자가 기업의 내부 자료 없이 본인의 피해를 입증하는 것은 사실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최소한의 장치가 없이는 민사소송만 가지고는 뭐 배임죄 없이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부족하다라고 해서 이것은 필요 불가결한 결과다, 조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업 활동에 어떤 활력을 주기 위해서라면은 대체 입법이 잘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가장 큰 문제라면 역시 너무 불확실한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각에선 비판도 나오는데 교수님께서는 기업 면죄부라는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문제는 이게 사실 모든 나라가 배임죄로 이 부분을 갖다가 처벌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미국과 영국 같은 나라는 배임죄가 없거든요. 그리고 형법상 배임죄 대신 사기죄로 처벌을 하거나 민사소송인 손해배상으로 처벌을 하는 그런 나라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독일하고 일본 같은 나라는 한국처럼 형법이나 상법의 배임죄를 규정하고 있으나 그 형량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보다 약하고요. 그다음에 특별법을 통해서 가중처벌까지 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나라가 배임죄를 없애게 되면 뭔가 미국과 영국처럼 배임죄 대신에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통해서 대응할 길을 터주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민사소송에서 지금 현재 피해자가 불리할 수 있었던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증거개시제도나 집단소송제를 보완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을 개선하는 건데 문제는 그 과도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법적 공백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법무부에서 뭔가 특별법이라든지 상법에서 보완 입법을 하겠다라고 검토를 하겠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켜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번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서요. 지금 이번 주 월요일부터 중국인 관광객 무비자 입국이 시행됐습니다. 이제 중국인 단체 관광객을 뜻하는 6허가 돌아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며칠 안 되기는 했지만 이 관광객 유입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지금 뭐 관광객은 사실 29일부터 무비자 15일간 3인 이상 중국의 단체 관광객이 온다고 하면 15일 동안 무비자로 한국에 들어올 수 있게 허용을 했는데 첫날부터 뭐 엄청난 효과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중국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전자결제 시스템인 알리페이를 갖다가 사용할 수 있게 편의점 같은 데서 허용을 했더니 알리페이 관련된 결제 금액이 뭐 100배 이상 늘어났다, 100배까지 늘어났다라는 것을 봤을 때는 이 중국인 무비자 입국 첫날만 봐도 엄청난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정부의 추산에 따르면 중국인 관광객이 100만 명 올해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는데 이 무비자로 인해서 과거에는 오후 영업일 전까지 신청을 해야만 이제 비자를 받아서 입국이 허용이 됐었는데 이제는 24시간 전에 전담 여행사를 통해서 신청을 하면 되는 것으로 간소화됐기 때문에 최근에 중국의 젊은 세대들, 젊은 관광객들 같은 경우는 해외여행을 갔다가 즉흥적으로 결정하는 경향이 커졌습니다. 이런 것들을 반영했을 때 뭔가 이번에 관광객들 유치하는 효과는 상당히 커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보도 나온 걸 보니까 인천항 쪽에서는 맥주와 닭강정 2,000인분도 준비를 해서 많은 대대적인 환영 행사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지금 워낙 유통이라든지 면세업계가 어렵기 때문에 기대감이 큰 것 같습니다. 이런 업계에서도 맞춤 서비스 준비하는 게 있습니까? 예, 지금 뭐 맞춤 서비스라고 하면 대표적인 게 중국인들이 사용하는 간편 결제 시스템인 알리페이. 알리페이를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게 많은 업체들, 예를 들면 뭐 스타벅스라든지 이런 여러 카페나 이런 곳에서 그다음에 편의점 이런 데서 알리페이 같은 중국인들이 사용하는 간편 결제 시스템으로 결제가 가능하게 한 거, 그다음에 여러 면세점이라든지 백화점 이런 곳에서 할인 서비스, 그다음에 AI를 이용해서 중국어로 통역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국인 전용 통역 직원을 배치하는 등 여러 가지 중국인을 한 맞춤형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최근에 중국인들이 젊은 세대로 관광객들이 바뀌고 있으면서 관광의 패턴도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들의 특징은 이제 체험형 관광을 상당히 중시하고 있다 보니까 그 젊은 세대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뭔가 한류와 연계를 해가지고 직접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체험형 관광 상품을 지자체들별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연 얼마나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가 이번에 특히 중국의 명절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명절 때 중국인 관광객들 얼마나 소비 지출이 늘어났는지를 보고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개인적으로는 중국의 관광객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우리나라는 그동안에 보면 관광이 사실 우리가 관광대국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죠. 최근 한류 열풍으로 인해서 관광객 숫자들이 늘어났는데요. 그동안에는 관광객을 많이 오게 만드는 목적으로 여러 가지 국립중앙박물관이라든지 이런 입장료를 무료로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가 이미 한류 열풍 이런 것들로 인해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는 관광대국 반열에 올라섰기 때문에 무조건 외국인한테 공짜로 뭐를 제공하는 것보다는 이미 들어오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뭔가 관광 수입을 많이 올리는 이런 전략을 짤 때가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면 동남아시아만 보더라도 박물관이라든지 문화유적지에 은근히 비싸죠. 그렇죠. 내국인보다 외국인에게 더 높은 가격을 책정하는 이런 국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실 국립중앙박물관이라든지 여러 문화유적지가 사실 국내 내국인들의 세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대상으로 요금을 더 높게 받는 이런 차별화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외국인 관광객들이 국내에서 여러 서비스업들 중에서 소비를 늘리도록 만드는 그런 유도하는 정책들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또 그런가 하면 서울을 한번 방문했었던 이 중국의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서울병이라는 게 또 유행한다고 하는데 이게 뭐 향수병 같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다시 한국을 찾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중국의 이제 신세대 MZ 세대들에게 서울병이 확산되고 있다라고 해서 중국의 언론들도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중국 젊은이들이 서울을 다녀온 뒤에 느끼는 일종의 향수병이라고 합니다. 근데 한류 콘텐츠를 쫓아가지고 서울에 오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사실 중국판 인스타그램인 샤오홍수에 여러 가지 메시지를 게시하고 있는데 서울에서의 매 순간이 행복으로 가득했다. 그다음에 한강을 다녀오면 서울병에 걸린다. 그다음에 한국을 떠날 때 비행기 안에서 울었다라는 글을 쏟아내면서 서울병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한류 컨텐츠를 보고 서울을 방문을 했는데 서울을 돌아다니면서 더 이제 감동을 받은 것은 한류 컨텐츠를 보면 한국 사람들이 상당히 이제 친절하고 매력적으로 다가오는데 서울을 방문하면서 실제로 만나게 된 여러 한국 사람들이 친절을 베풀면서 이제 드라마에서 봤던 이미지가 현실에서 실제로 체감을 하면서 한국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가졌기 때문에 서울병을 얻게 됐다. 이런 경험담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K 컨텐츠를 통해서 한국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갖게 만들고 실제로 와서 한국인들이 베푼 이런 친절, 호의를 통해서 더 좋은 이미지를 쌓게 만들면 앞으로 미래에 한국과 중국 간의 관계가 더 좋아지고 그다음에 이 미래 세대들, 중국의 미래를 책임질 미래 세대들이 뭔가 친한파가 더 많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대중 수출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도 더 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문화 콘텐츠 수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시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광객이 우리나라를 많이 찾으면은 많은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유도도 하고 환영도 해줘야겠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려되는 게 소위 말하는 헤이트 스피치, 혐중이라든지 반중 발언들, 시위가 있는 것도 걱정이 됩니다. 이게 정치권에서 공개적으로 이야기가 나와서 조금 놀라기도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 이게 정치하고 경제는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단순히 단기간에 정치적 이익에 집중할 게 아니라 이제 먼 미래의 우리의 그 경제 성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외교 관계를 고려한 장기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정치인의 미래에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국가의 미래와 정치인 개인의 미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에 많이 들어와서 돈을 많이 소비하면 단기적으로도 우리나라 경제에도 좋고요. 이 중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갖고 돌아가서 이제 친한파가 되고 중국에 가서도 한국 제품을 많이 소비하게 되면 미래 한국 경제 성장에도 좋고 양국 관계도 좋아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뭔가 양국의 관계가 안 좋아질 수 있는 발언을 한다든지 이런 감정을 조장하는
듯한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은 뭐 단기적으로는 정치인 개인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양국 관계에도 좋지 않고 한국 경제에도 좋지 않고 그렇죠. 정치인의 그 커리어에도 좋지 않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시 이슈로 좀 넘어가서요. 이렇게 6호의 귀환에 유통업계는 기대하고 환영하고 있는 반면에 8월 국내 소매 판매는 대폭 감소했다는 소식이 있는데 얼마나 감소를 한 겁니까? 예, 지금 18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감소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8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2.4% 감소를 했는데요. 지난해 2월 3.5% 감소한 이후 최대 감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그 비내구재, 음식료품 같은 비내구재가 무려 3.9%가 감소를 했다라는 점입니다. 예. 이 비내구재는 음식료품 같은 건 생필품이거든요. 네. 그래서 경제학에서 이 비내구재라는 것은 맥이 이 동일하게 소비를 갖다가 이제 평탄화한다고 하는데 동일하게 유지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왜냐하면 요번 달에 많이 먹었다가 다음 달에는 이제 굶고 이렇게 하면 개인적으로도 고통스러운 거기 때문에 네. 비내구재 소비는 항상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게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도 중요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 음식료품 등 같은 비내구재 소비가 전월 대비 무려 3.9%나 줄었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 그 내수 경기가 좋지 않다라는 것을 강하게 시사하는 것이고요. 동시에 이 비내구재 소비가 3.9%나 줄었다는 것은 지난달에 늘어났던 소비가 특히 예. 정부의 소비 쿠폰 네네네. 지급으로 인한 내수 진작이 정말 단발성에 그쳤다라는 것을 강하게 시사한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1차 소비 쿠폰이라는 게 7월 말부터 지급이 되기 시작했으니까요.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8월에 소매 판매가 결국에 소비지 않습니까? 네. 소비가 줄었다는 것들이 많은 걸 좀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이 소비 쿠폰이 딱 정말 일시적인 효과에 그쳤다. 라는 거를 강하게 시사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저효과라는 평가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예. 기저효과라는 주장은 지난달 7월 말에 7월 20일경에 지급이 된 예. 소비 쿠폰으로 7월 달에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큰 폭으로 올랐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 이번 달에는 전달보다 낮아지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것이 이제 기저효과의 논리입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식료품 비내구재 같은 것은 매달 균일하게 유지를 하는 것이 소비자 입장에서도 본인의 효용, 행복을 유지하는 차원에서는 최고의 전략이거든요, 소비 전략. 그런데 이 비내구재 소비가 3.9% 감소한 것처럼 널뛰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이 소비 쿠폰 지급의 효과가 단발성이고 뭔가 국민들의 행복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라는 예. 것을 시사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 소비 쿠폰을 지급하는 것 자체는 제가 늘상 말씀드렸듯이 그 한국은행의 경제 전망 모형에서 전망한 결과처럼 내수 진작을 위한 그런 여러 정부의 정책 옵션이 있습니다. 예. 정부 투자 지출을 늘리는 방법, 정부 소비 지출을 늘리는 방법, 그다음에 이 소비 쿠폰을 지급하는 거는 이전 지출을 늘리는 건데 앞에 두 가지 옵션이 경기 부양 효과가 소비 쿠폰 지급보다 3배가 크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처럼 가성비가 예. 좋은 정책이 아니다라는 것을 좀 시사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여러 연구 결과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쓰는 돈에 비해서 효과는 좀 예. 적다라는 지적들이 많았는데요. 일단은 2차 소비 쿠폰도 지급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되돌릴 수가 없을 것이고요. 자, 2차 소비 쿠폰 지급도 일회성 효과에 그친다면은 하반기 경제, 연말 경제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일단은 9월 달까지는 10월에 추석을 앞두고 계절적인 요인으로 네. 인해서 그다음에 소비 쿠폰도 지급을 하니까 일시적으로 소비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죠. 네. 그래서 11월, 12월 같은 경우는 지금 관세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어서 여기서 오는 불확실성 이런 것들은 또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네. 11월, 12월 달에는 또 경기가 가라앉을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예.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올해 그 경제 성장률 전망이나 이런 것들을 낙관하기는 이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4분기 경제 성장률 이런 것들이 다시 안 좋아질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예, 전 4분기 경제 성장률은 지금처럼 관세 협상이 상당히 교착 상태에 빠져 있으면 상당히 비관적으로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경제 정책들 쓰는 돈에 비해서 얼마나 효과가 날 수 있을지 잘 점검을 해보고 다음부터는 조금 더 효율적인 예산 활용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5년 만에 대개편이라면서 카카오톡 친구 목록을 인스타그램처럼 바꿨던 카카오톡이 이제 비판에 쏟아지면서 뒤늦게 백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언제 원래대로 되돌려질지는 아직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업데이트를 총괄한 카카오 홍민택 최고 제품 책임자가 해명에 나섰지만 책임론만 불거지고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카카오톡이 개편 이후 가장 큰 원성을 산 부분은 바로 친구 탭이었습니다. 가나다 순의 친구 목록 대신 인스타그램처럼 최신 프로필 사진을 노출하는 피드가 첫 화면에 뜨도록 하자 사람들은 불편을 호소했습니다. 업무적으로 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안 친한 저장된 사람들 뭐 프로필 사진 이런 최근 동향 이런 것들이 계속 보여가지고 좀 불편했습니다. 옛날에 올렸던 사진들이 다 수면 위로 떠오른 그런 느낌이 들어서 다 나만 보기랑 비공개로 다 돌리게 되더라고요.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서 사용되는 짧은 동영상, 숏폼 도입도 불편을 샀습니다. 너무 많은 광고가 나올 뿐 아니라 미성년자들이 중독 위험이 큰 숏폼에 무분별하게 노출될 수 있다는 비판이 컸습니다. 제가 이제 어린 동생이 있는데 그 부모님이 어떤 절차를 밟아서 신청을 해야만 아동들이 볼 수 없게끔 해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조금 절차가 있는 것도 솔직히 좀 불편할 뿐더러 믿고 쓰던 카톡의 배신에 업데이트를 막는 방법이 공유되는가 하면 앱마켓 평점이 1점대로 추락했고 결국 카카오는 개편한 발표 엿새 만에 백기를 들었습니다. 전 국민의 메신저라는 카카오톡의 위상마저 이제는 위태로워졌습니다.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스토어 메신저 인기 순위 1위는 라인에게 내어줬고 과거 국민 메신저였던 네이트온은 최근 다운로드 수가 급격히 늘면서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카톡이 메신저 본연의 기능을 잊은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합니다. 카톡은 좀 공식적인 것들, 저희 직장 상사, 직장 동료분들이나 뭔가 개인적으로 제가 연락을 하거나 하는 건 DM을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개편을 주도한 책임자, 카카오 홍민택 최고 제품 책임자가 내부망에 쓴 글도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홍 CPO는 본질 상실이라는 비판에도 메신저 기능을 축소하려는 게 아니라고 해명하면서 공식 사과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용자들의 원성에 다시 친구 목록을 되돌리기로 한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 업데이트된 앱이 여전히 이용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지만 연내에 되돌리겠다고만 했을 뿐 정확한 복구 시점은 아직 안개 속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피해자들을 울리는 악질적인 전세 사기 범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가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1년 동안 무려 2,900여 명이 검거됐는데요. 20대 임대인이 무일푼으로 빌라 25채를 매수하는 등 수법도 가지각색이었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전세 사기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게 된 지 3년째. 여전히 범죄가 판을 치고 피해자도 끊이지 않습니다. 수사를 하고 있는데 아직 기소조차 안 된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인지를 못하고 있는 수많은 청년 세대들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최근 1년간 국토부는 전세 사기 정황 179건을 확인해 42명을 수사 의뢰했습니다. 양태도 가지각색입니다. 한 컨설팅 업체는 주택 매매가와 보증금을 똑같이 맞춘 뒤 이른바 무자본 갭 투자를 벌여 소득 확인이 어려운 매수자 명의로 5개월 만에 21채를 사들였습니다. 소득도 불분명하고 보증금 반환 능력도 없는 20대 A씨는 1년 반 동안 전세를 끼는 방식으로 수도권 빌라 등 25채를 사들였습니다. 배후엔 공인중개사가 있었는데 이 중개사는 집값을 부풀려 신고한 뒤 남는 돈을 챙기기까지 했습니다. 국토부는 모두 보증금을 떼먹으려는 악의적인 사기로 보고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여전히 그 전세 사기 의심되는 건들이 나오고 있고 또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는 그런 30대 이하 연소자가 또 개입되는 그런 사례나 컨설팅 업체가 개입돼서 전세 사기를 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경찰이 최근 1년간 검거한 전세 사기 사범은 2,913명에 달합니다. 조직적인 전세 사기범 23명에게는 1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국토부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검거 시스템을 활용해 전국 단위 정례 조사를 강화할 예정이며 검찰은 피해자들이 신속히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수사 단계에서부터 특별법상 피해자 결정 제도를 안내하고 절차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트럼프가 해외 제작 영화의 관세 부과 방침을 거듭 밝히고 있죠. 국내 영화계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관세 부과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과 만약 관세가 현실화한다면 한국 영화에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박순표 기자입니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입니다. 작품성에 오스카상 수상까지 더해져 북미 시장에서만 5,384만 달러의 흥행 기록을 올렸습니다. 해외 영화의 100% 관세 부과가 현실화하면 기생충과 같은 작품이 현실적으로 다시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우선 영화를 제작할 때 북미 시장의 선 판매나 판권 계약이 줄어 영화 투자 자체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국내나 아시아로 시장이 한정되고 이는 컨텐츠 축소라는 악순환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북미 시장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시장 파이가 크다기보다는 주목도라든지 어떤 존재감을 증명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시장인데 이 시장에 타격을 입는다는 것은 저희 한국 영화가 세계로 뻗어나가는 데 있어서 일단은 어떤 하나의 큰 허들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트럼프의 관세 부과 방침은 엄포에 불구하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할리우드 영화의 특성상 전 세계에서 촬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영화의 국적 정의가 쉽지 않습니다. 또 관세 부과가 현실화하면 미국 내 영화 수입 급감과 컨텐츠 편중, 이로 인한 미국 영화 시장 위축 등 오히려 부작용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특히 글로벌 컨텐츠 시장에서 미국 기업이 엄청난 흑자를 보는데 굳이 관세를 부과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These are the things that don't help. Theoretically, people had to take a lot of movies outside the country just to get them made. If you're going to do that and then put 100% tariff to bring it back into the country, 실제 트럼프 대통령도 두 차례나 해외 영화 관세 방침을 밝혔지만 구체적인 부과 기준이나 실행 계획을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관세 부과와는 별개로 OTT의 시장을 잠식당하고 투자마저 축소된 한국 영화가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YTN 박순표입니다. 여성가족부가 성평등 가족부로 확대 개편돼 출범합니다. 초대 성평등 가족부 장관은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입니다. 성평등 가족부는 기존에 고용노동부가 맡고 있던 여성고용 업무를 넘겨받아 총괄하고요. 고용상 성차별 해소, 성별 근로제 공시제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설되는 성평등 정책 실행, 안전인권 정책관을 둬 성폭력과 디지털 성범죄, 교제폭력, 스토킹 등 여성폭력 방지 업무를 강화합니다. 원 장관은 우리 사회는 여전히 임금과 안전, 인식의 격차가 크다며 성평등 가족부는 이를 해소하고 성평등의 가치 확산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환경과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출범합니다. 초대 기후부 장관은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맡게 됩니다. 1차관 소속으로 기획조정실과 물관리정책실을 두고 2차관 아래로 기후에너지정책실과 에너지전환정책실을 갖추게 됩니다. 김 장관은 기후부가 규제와 진흥이라는 이분법적 틀을 넘어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녹색 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출근길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YTN 야외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원희다입니다. 네, 오늘 아침에 하늘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10월의 첫날 짙은 안개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현재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가 200m 안팎까지 바짝 좁혀져 있으니까요. 출근길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또 청주와 원주, 광주와 사천공항에는 저시정 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항공기 운항 정보도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요즘은 가을 기온이 완연해서 바깥 활동하기 참 좋던데요. 오늘 기온은 어떤가요? 네, 우선 오늘은 어제보다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그만큼 낮 기온이 더 오르면서 일교차도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오늘 서울 한낮 기온은 26도로 어제보다 또 예년보다 2, 3도가량 높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6.7도, 광주 16도에서 서늘하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가을볕이 강하게 내리쬐며 서울 26도, 대구와 부산 28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개천절인 금요일부터는 긴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비 예보가 있습니다. 우선 내일 밤 전남과 제주도를 시작으로 모레는 충청 이남과 영동 지방에 비가 오겠습니다. 특히 전남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돼 귀성길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후 일요일과 추석 당일인 월요일에는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은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에 오후 한때 약한 소나기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이들 지역에 계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네, 10월의 첫날 YTN 뉴스타트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